제가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요? 그게 벌써 여수 뭐 통제형 본형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왔었죠.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제 소개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습니다. 뭐 짧게 하셔서 저는 강의하기 전에 약장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자세는 안 나오지만 해군사관학교 나왔습니다. 사관학교 나와서 한 기수에 한 명 정도 사관학교 교수로 남기기 위해서 위탁교육이라는 걸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아서 제가 되게 역사를 좋아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좋아해서 저희 기수부터 졸업과 동시에 배를 1년도 안 타고 바로 위탁교육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에 가서 학부 2년, 석사 2년, 박사 4년 그래서 8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에 학부 마치고 와서 사관학교 2년 공부하고 석사 마치고 와서 3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공부 시작하고 박사학위 받는 데까지 13년 걸렸습니다. 13년. 박사학위를 2002년에 받고 사관학교에서 쭉 우리 후배 생도들한테 국사 과목하고 충무공 이순신 관련 과목을 정규 합격으로 2학점 아마 전국에서 충무공 가지고 학점 주는 교육을 하는 데는 해군사관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네, 해군사관학교에서 쭉 강의를 하다가 이제 우리 저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60세까지 할 수 있는데 해군하고 공군은 신사협정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다 하면 후배들이 대령이 안 돼요. 아주 늙어서 돼서 그래서 56세에 일반 그냥 현역 항해 장교들 전역할 때 같이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그거보다 또 한 10개월 빨리 나왔어요. 그냥 좀 하여튼 뭐 좀 제2의 인생을 좀 빨리 살고 싶어가지고 전역과 동시에 그 대구 가톨릭 대학에 이순신 학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스카우트해서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역사 교육과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오늘 목요일은 딱 강의 있는 날이 돼가지고 뭐 1시간 좀 띵가 먹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뭐 박사과정 때도 그랬고 학부 때도 그렇고 선생이 1시간 빨리 끝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제가 강의는 잘 못하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하는 게 시간을 정말 잘 지킵니다. 그래서 저 시계로 50분까지 강의를 첫째 시간 하고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기력이 딸려가지고 저도 좀 쉬엄쉬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관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교수로. 대령 진급하면서 교무처장 넘들 1년 하는 거 저는 2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부장까지. 육사 교수부장은 완스타거든요. 공사하고 회사는 별이 없다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대령으로 교수부장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대구 가톨릭 대학 역사교육과에 있습니다. 이제 그 현역 때 모습 지금보다 조금 푸짐했죠. 이때는 좀 살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역한 거 한 10kg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셨다, 좀 부족했다. 그럼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제 그 주머니 사정에도 좀 짭짤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 책이 2012년 임진왜란 7주가 420주년 할 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인데
2012년 연초에 나왔으면 그 해에 굉장히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연말에 나왔습니다. 제가 2011년, 12년 여름까지 일본 큐슈대에 이제 연수 갔다가 귀국하면서 이 책을 냈는데, 그래서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2014년에 1년 동안 한 5천 권 이상 팔렸습니다.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명량 영화 나왔죠. 명량 1750만. 근데 명량 감독, 우리 김한민 감독하고 최민식 배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 책을 봤다 하면서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고 막 그러면서 한 5천 권 팔렸어요. 짭짤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선배 후배들한테 인기 있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집사람은 몰라요. 알면 큰일 나니까. 요즘도 1년에 한 300권 정도는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도들 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매년. 웃으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웃으실 때 웃으셔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지 제가 강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대구 가톨릭 대학 갈 때 제 대학에 제출했던 사진입니다. 제목이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와 리더십. 생애, 리더십이 두 가지인데, 첫째 시간에는 이순신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냐, 우리가 봤던 이순신 전기, 어렸을 때 봤던 전기가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강조를 하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둘째 시간에는 역사학자가 본 충무공 이순신의 성공 리더십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벽두에 이순신이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조망을 많이 받았죠. 떴죠. 21세기 벽두에. 2004년에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다 재밌게 보셨죠? 네, 불멸의 이순신. 그거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존경하는 역사인물 1위에 올랐어요. 1위. 근데 그 다음에 2위로 잠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인물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1위라고 하는데 보통 1위 됐다, 2위 됐다, 1위 됐다, 2위 됐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1세기에 왜 이순신이냐, 왜 충무공이냐, 시간 없으니까 답부터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국의 역사, 근현대사, 1876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항이 됩니다. 조선이 끝나갈 끝물이죠. 조선이 끝물. 그 개항 이후에 지금까지 2025년까지 우리나라 역사는 쭉 한마디로 우리나라 역사의 특징은 위기의 역사입니다. 위기의 역사. 1876년 개항부터 1910년까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는 작업을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를 집어먹는 준비를 차곡차곡 했어요. 우리가 그냥 대처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36년 동안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전 세계 어느 민족이 당한 식민지배보다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식민지배를 받습니다. 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2등 국민으로, 일본의 2등 국민으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아주 위기. 그 다음에 해방되자마자 5년 후에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남과 북이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60년대 초반에는 청와대 박정희 목부다로 공산 특공대가 내려오질 않나. 7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5.1 쇼크, 10월 유신, 80년대 5.18, 뭐 90년대, 2000년대, 최근 위기는 무슨 위기입니까? 윤석열 위기였죠. 윤석열 위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너무 위기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기인지 모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조선시대에 200년 만에 맞은 최대 국난이었어요. 이런 전쟁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극복하는데 가장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충무공 이순신이다. 그래서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어떤 역사적 역할 이런 것들에서 우리나라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모델을 한번 잡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백두부터 계속 이순신에 대해서 주목한 거죠. 그러면 이순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1990년대 이 충무공 이순신 가지고 박사학위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2002년에 나왔는데 저보다 한 10수년 앞에 하신 분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 제2의 목표가 제2의 김영석 박사가 되는. 김영석 철학 교수님 아시죠? 지금 100세 넘었는데도 강의하시죠? 저는 뭐 100세까지는 욕심 안 부리고요. 한 80대까지는 강의하고 살아가는 게 제 목표예요. 오늘 들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파운데이션 재단을 하나 만드는, 실질적으로 연구 인력에 투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 전쟁사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사는 최근에 젊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조금 뭐 비슷하거나 평균 정도 되면 50대 후반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좀 사가 보여도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노안이에요. 그래서 소위 때 얼굴이 지금 얼굴입니다. 소위 때 얼굴이나 지금 뭐 대령 전역하고 나서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들이 너는 어떻게 늙질 않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일 젊은 편에 젊은 축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관학교 동기들 운동한다고 한 번씩 모이고 그러면은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시절에 봤던 충무공 이순신 전기는 노산 이은상 선생, 노산 이은상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노산 이은상 선생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아주 문호죠, 문호. 고향이 경남 마산이에요. 마산 출신인데 이분이 해방 바로 그 다음에 46년에 충무공 이순신 일대기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충무공에 대해서 책을 쓸 정도로 많이 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막 충무공에 매료돼 가지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그 5.16 혁명할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 혁명 공약문을 그분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 한 전반기까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뭐 많은 선양 활동을 했거든요. 현충사도 그때 새로 다 막 만들고 전국에 있는 이순신 유적지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치장도 하고 굉장히 만들었던 때가 충무공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친 분이 노산 이은상이에요. 노산 이은상. 근데 이 양반이 이 소설가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한꺼풀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것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3년에 그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충무공 전설을 번역해낸 거. 이충무공 전설 완역본이 노산 이은상 선생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1989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7명이 다시 신정 역주해가지고 이충무공 전설을 다시 번역했어요. 23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학술원 우수도서 지정돼가지고 아마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정 역주 이충무공 전서 번역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문 잘하시는 선생님들 몇 분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전공자들 몇 분하고 그래서 총 7명이 같이 번역서를 새로 냈어요. 그 목표는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조금 잘못 봤던 것들 이렇게 조금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게 그 책을 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노산 이은상 선생은 그 시대의 역할을 한 거고, 그렇죠? 우리는 또 21세기에 또 맞게 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쓰신 전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홍사관, 영웅사관, 영웅. 제가 어렸을 때 매일 학교 운동장에서 틀어주는 노래가 있었어요. 충무공의 노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 충무공의 노래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충무공의 노래 모른다. 이분들은 조금 좀 영하신 분들인가? 충무공의 노래를 몰라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보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의 위상, 거북선 거느리고 오영하는 그의 위풍, 역사의 면류관이여, 민족의 태양, 역사의 면류관. 이거 역사의 면류관.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북한 김일성 찬양할 때 나오는. 네. 그래서 영웅사관, 성홍사관이라고 그래요. 이순신을 그렇게 훌륭하신 분으로 추앙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잘못 그린 내용 중에 첫 번째,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순신 집안은 할아버지 때 몰락해가지고 집안이 가난해서 이순신 어머니가 삭바느질하고 빨래해가지고 어렵게 이순신 형제를 키웠다 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전기에서 봤어요.
사실 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이 특강을 어떤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500번 했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저는 이 특강을 한 2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보고 해요. 저는 사실 뭐 아까 컴퓨터 안 되길래 오늘 자료 화면 없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초반이니까 조금만 볼게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음력 3월 8일이 4월 28일이죠. 1592년. 그래서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일로 기념합니다. 올해가 을사년이죠. 2025년. 480년 전 1545년 을사년에 이순신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480주년 8주갑 탄신 8주갑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탄신 8주갑 행사 크게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게 귀에 지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제 말이 너무 크게 들려요. 제가 그 말을 좀 크게 혹시 나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미리 좀 써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듣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 하던 공부를 23년 그 책 번역한 이후에 제가 신나게 놀았거든요. 계속 나도 한번 놀아보자. 평생 못 놀았는데 한번 놀아보자. 그래가지고 노는데 좀 전력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 그 노래 알죠? 뭐 노새 젊어서. 제가 젊었을 때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다가 그런 노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근데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인생의 진리야.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가슴이 떨릴 때 해외여행 다니고 여행 많이 다니세요. 다리가 떨릴 때는 다니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놀다가 이번에 그 480주년이라고 서울시에서 국제 학술 심포지엄 해요. 국제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발표를 하나 맡았는데 조금 있다가 진단학회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5월 9일 날 하는데 발표하라고. 그래서 발표문 2개를 논문 2개를 한 2달, 3달 만에 요즘 제 평균 퇴근 시간이 12시예요, 밤에. 이거 안 하다가 이거 하니까 막 몸살이 나가지고 코를 계속 풀었는데 지금 귀에 맹 하면서 이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미리 써서 나중에 그 질문지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순신 집안, 이순신의 1대조 할아버지 이돈수는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고려시대 여진족하고 전쟁할 때 이돈수가 전쟁에 공을 세워서 토지를 받은 데가 어디냐면 황해도 배천 옆에 덕수현이에요. 덕수현. 그래서 덕수이 씨의 중시조가 됩니다. 중시조. 덕수이 씨의 중시조. 그 이돈수로부터 12대째 내려오는 사람이 충무공 이순신이에요. 12대. 손자가. 이돈수가 전쟁에 공을 세웠으면 장군이죠. 장군. 네, 장군이에요. 장군. 그래서 이돈수가 무장으로서 출세를 해서 덕수현에 자리를 잡으면서 아들네 손자대까지 계속 무장집안이에요. 무장. 고려시대 무장집안이에요. 근데 고려시대 그 지방 호족, 향리 일을 하면은 뭐 무장도 되고 문신도 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덕수이 씨 집안에서 엄청난 문신들도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 2명. 태계 이황하고 율곡이이. 율곡이이가 덕수이 씨예요. 네, 율곡이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순신 집안도 조선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6대조 할아버지 이변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변 할아버지, 요 변방변자 쓰는 이 변 할아버지가 30대 문과급제를 하고 자기가 출세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중국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외교 관리가 돼요. 세종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명 외교 전문가 하면 김하, 이변, 변효경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변이 이순신의 직계할아버지, 직계할아버지. 이분이 정치적으로 탁월했어. 뭐냐면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김종서 이렇게 없애고 정권 장악하고 나중에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세조를 즉위하는. 수양대군이 쿠데타 할 때 그 쿠데타 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조대 이후에 20년 이상 판서급,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 그래서 이순신의 6대조 할아버지 변 할아버지 때부터 이순신 집안이 폈어. 네. 이걸 이제 학술적 용어로 사회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증조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는 역시 문과. 이 조선시대는 고려시대하고 달라요. 고려시대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아도 재상이 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고려시대는. 그래서 몽골 귀족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은 본인이 문과에 급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의정 할아버지라도 5품 이상은 못 올라가. 5품부터는 택도 없어요. 잘해야 7품, 8품 이런 거 한 자리씩 얻어서 현감, 현령, 지방관 이 정도는 자기 아버지 덕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급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순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역시 문과에 급제하고 순천부사, 여기 옆에 순천부사하고 병조 참지까지 했어요. 이 국방부 차관보까지 했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근데 이분이 연산군이 그 세자 시절에 선생님이었어. 세자의 스승, 곧 왕의 스승. 근데 연산군이 즉위하고 8년까지 생존하거든요. 이 거가, 이 할아버지, 이 거 할아버지, 이 변 할아버지의 손자, 이 거 할아버지. 아주 이분은 아주 유직을 지나셨고요. 아주 너무 강직해가지고 이 충무공 이순신의 강직함이 이분을 또 닮은 것 같아요. 이 내력이 강직해요. 그래서 이 청렴 강직,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조선시대 이제 3품에서 2품, 2품에서 1품 올라가려면 각 품계에 한 번씩 꼭 지방관을 갔다 와야 돼. 3품에서 지방관 갈 수 있는 자리는 부사입니다. 부사, 목사. 근데 조선 전기에는 이 부사, 목사 이런 사람들의 월급이 따로 없어요. 가서 세금 쫙 걷어가지고 나라에 바칠 세금 바치고 난 다음에 다 자기 거야. 어디가 제일 인기 있겠어요? 순천 같은데. 땅 비옥한, 땅이 넓은 평야지대. 그래가지고 이거 씨가 이거 할아버지가 연산군 왕한테 직접 인사청탁을 해. 나 순천부서 보내주세요. 명분이 노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명분이 노모를 잘 모셔. 또 연산군이 덥석 들어줘요. 그래서 순천부사를 2년 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이제 다시 서울로 복귀했어요. 복귀한 날 실록에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관이라고 젊은 애들 둘이 이렇게 푸른색 옷 입고 이렇게 막 적고 있죠. 왕이 무슨 말했다, 누가 무슨 말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사관. 이 사관들이 매일 적는 그 사초가 나중에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실록을 만드는 기초 자료가 돼요. 그 사론의 그 사초에는 누가 무슨 말했다라는 그런 것도 기록하고 있지만 가끔가다 이 사관들의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는 논왈 사론이라고 해요. 사론. 그날 이거가 순천부사 마치고 온 날 사론이 있어요. 사관, 젊은 사관이 이거에 대해서 쓴 거지. 뭐라고 써놨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청직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청렴, 강직. 근데 순천부사 갔다 오고 나서는 잠옷 청렴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남들이 챙기는 만큼 챙겼다. 그러니까
변 할아버지 때, 이 거 할아버지 때 정말 잘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순신의 친할아버지 이백록, 이때 이백록 때에 김효사화에 연루되어서 뭐 사망한 걸로, 벌 받아서 죽은 걸로 노산 이은상 선생이 썼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고, 이 백록은 과거 응시 금지 처분을 받은 거예요. 자격정지, 일종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서 한 20년 동안 과거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하고 막 잘 나갔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법시험 뭐 외무고시 뭐 이런 거 시험 못 보게 정지됐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백록이 실록에 한 번 나와요. 젊은 놈이 맨날 시장 상인들하고 술만 처먹는다. 하는 짓이 아주 폐악하다. 이렇게 나와요. 네. 평시서 봉사까지 팔품 벼슬을, 아버지 이거의 벼슬이 높아서 아버지 덕을 봐가지고 네가 말지기지만 여기는. 근데 이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중종이 승하한 날, 중종이 돌아가신 날 이순신의 작은아버지의 결혼식을 저 영남에 있는 이씨 왕족 자손 딸하고 혼인을 하는데, 원래 왕이 죽으면 양반들은 금혼령이에요. 금혼령. 결혼을 못해요. 그 장례식 다 끝날 때까지. 뭐 평민이나 노비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양반들은 금혼령. 근데 그 금혼, 지금이야 우리 핸드폰이 써. 야야야 금혼령 내렸다. 야 잠깐 그 대기해라. 이 대기반, 이 조선시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버린 거야. 가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한성부에 잡혀가고 의금부에서 곤장을 맞았는데 풀려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곤장 맞은 장독이, 옛날에 그 마데카솔이 없었어요. 상처가 덧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곤장 맞고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근데 그 죄목이 다르잖아요. 그 김효 사화에 연루돼서는 자격정지밖에 안 받았고, 요 시찰인물, 요중인물로 있다가 아들 장가가는 문제, 금혼령을 어긴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한번 걸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낙인이 찍혀요. 자손들이 시험을 못 봐. 장리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험 못 보게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들 이정이 그 손자들 과거 시험도 못 보게 되니까 실록에 항의를 해. 항의. 그게 딱 한 번 나와. 이정이 우리 아버지 억울하다. 그 잔치 벌인 거는 사돈집에서 벌인 거지 우리 집에서 벌인 게 아니다. 사돈 영남에서 일어난 일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실록이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참 억울하겠다. 끝. 뭐 해결해 줬다, 뭐 풀렸다, 뭐 이런 것도 없어. 참 억울하겠다. 뭐 여기 근데 이순신의 형하고 이순신 문과시험하고 문과시험을 본 걸로 봐서는 그때 항의했던 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집안은 서해 유성룡이 보기에도 굉장히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사는 것도 괜찮고. 조선시대에는 자기 본향, 자기 고향에 생활 근거지가 따로 있고 전장이 있고, 서울에 벼슬하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천동의 집은 이순신 원래 집은 이쪽 덕수현이나 아니면 여기 아산, 여기에 이제 생활 근거지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산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순신이 어려서 뭐 아산에 내려와서 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통상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 교육은 어디? 서울. 서울에서 동학을 같이 다녔다. 유성룡하고 이순신 형제하고. 이순신 형님 친구가 유성룡이잖아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그 생도들이나 뭐 고등학생들한테 아주 형님 친구가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한번 얘기하고 올게요. 해사 교수 중에서
별난 사람이 있어요. 별난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2명. 예. 전두환 동생, 전경환 친구. 투사까지도. 안기부 차장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근데 그분도 되게 훌륭해요. MIT 박사고요. 아주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저보다 20년 선배인데, 거제도 출신인데, 저 진해 출신으로 알았어요. 그냥 이분이 사관학교 처음으로 그 홍보로 PR을 한 거예요. 사관학교 오라고. 사실 사관학교 홍보 안 해도 제가 들어갈 때 뭐 30대 1, 40대 1 그랬거든요. 근데 PR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YS가 그걸 보고 저래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말 한 번 했다고 별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명분이고요. 사실은 그 YS하고 같은 동네 동생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냥 깔끔하게 내 마지막 계급은 대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딱 던질 수 있을 때 확 던지고 사회 진출했습니다. 친구, 형님이 중요하다. 유성룡은 어려서 이순신을 보고 자란 거예요. 같이 보고 자란 거예요. 믿을만하다, 똘똘하다, 장수삼을 만하다. 그래서 정의평감에서, 종육품에서 정삼품,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여기 여수, 본영, 여기 수군절도사로 7계급 특진. 지금으로 따지면 대위에서 투스타로. 대위에서 투스타로. 네. 나는 그런 형님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형님을 뭐 만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순신 집안, 이순신 친가만 얘기했는데 이순신 집안은 가난하지 않았다. 이순신 외가, 보통 통상 충무공 이순신이 그 장인어른 방진, 상주방씨 방진 때문에, 방진이 무국가 출신의 군수를 지냈거든요. 보성군수를.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문과에서 무과로 전향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20세기 것밖에 안 나와.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반이지만 반은 외가 쪽. 어머니 초계변 씨. 초계변 씨의 유일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무과에 첨사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외가 쪽에도 무장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상주방씨 방진은 이제 그 할아버지 때 계속 지방관을 할 정도로 집안이 아주 탄탄하고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무남동녀 외딸이야. 방진의 딸이.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사위를 고르고 골랐겠어요. 멀리서 안 고르고 자기 동네에서 고른 거예요. 지혜롭죠. 이순신을 딱 골랐어요. 이순신. 진짜 뭐 상주 방씨 방진이 우리 역사책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순신 장인이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또 방씨 계시면 또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안이죠. 딱 해가지고 사이 삼아가지고 자기 집도 물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고택은 원래는 방진하우스였어요. 그 방진 그 이순신 고택 바로 옆에 방진 그 방씨들 일가의 무덤이 있어요. 바로 그 이면 셋째 아들 이면 무덤 가기 전에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고택하고 이면 무덤 사이에. 그래서 결론, 이순신 집안은 친가, 외가, 처가, 삼족이 전부 빵빵했다. 짱짱했다. 예. 절대 가난하지 않았다. 이순신 어머니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 물 안 묻히고 사신 최소 은수저, 뭐 금수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은수저 이상이셨다. 그러니까 노산 이은상이 소설가시니까 그 갈등,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야기거리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이순신 집안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두 번째, 첫째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억하실 거는 이순신 성품이 너무 강직해가지고 상관들하고 맨날 트러블 해가지고 파직되고 이걸 또 너무 강조해야 합니다. 이걸 너무 강조해요. 첫 번째 파직된 게 그 훈련원 봉사 시절에, 그죠? 서익이라는 사람이, 서익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곡 이이가 구도장원 하신 거 아니까 9번 국가시험에서 1등했어. 율곡 이이 천재. 허균도 그랬어요. 구도장원 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율곡 이이예요. 율곡 이이가 1등으로 뽑힐 때 2등으로 뽑힌 사람이 서익이에요. 장원급제, 그 다음에 갑과 2등, 갑과 2등이 서인, 서인이야. 같은 서인. 그래서 이 사람이 정랑을, 병조정랑하고 이조정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랑, 전랑, 이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장 인사권, 그 벼슬아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정랑 정도 됐다 하면은 앞으로 판서 이상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한테 정랑이 된 서익이 야, 얘 좀 진급시켜라 하고 쪽지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이순신이 너 차례대로 해. 이 사람 시키면 돼야 될 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이순신 강직한 거죠. 좋은 거죠. 저는 좋게 봅니다. 이순신 굉장히 강직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찍혀가지고 한 2번 파직당합니다. 서익한테. 또 한 번 오동나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박이라는 수사가 자기 애인 기생한테 주비했다고 그 발포 만호형 뜰에 오동나무가 잘 자랐대요. 야, 하나 잘라서 다듬어서 좀 보내라. 내가 이순신이었으면 바로 잘라서 다듬어가지고 보내. 그거 뭐라고? 야쌀! 하고 그냥 막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다 내가 3개 더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이순신이 국가의 공무를 사사로이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군인이잖아요. 군인.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집이 부자구나. 군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관직생활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집이 부자구나,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소수의 이순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순신은 강직해, 훌륭해, 이렇게 보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순신은 뭐 벼슬에 관심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2번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순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상관들로부터 인정받는 얘기가 더 많아요. 이제 소위 때 제일 이제 딱 벼슬 그 문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놀고 그 해 연말에 동구비보 권관으로 갔어요. 저쪽 삼수 갑산 압록강 상류, 우리나라에서 제일 춥고 배고픈데 거기에 이제 기지장으로 간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육사 졸업하고 소위 달고 휴전선 GP 소대장 간 거예요. 딱 갔더니 그해 함경도 관찰사가 청년 이후백이라는 분인데, 이 청년 이후백은 청렴 강직하기로 이순신보다 더 소문난 사람. 도내에 있는 모든 변방 진영을 다 감사를 순시 해가지고, 뭐 병력이 규정대로 안 돼 있으면 곤장, 뭐 활쏘기 테스트 해가지고 안 되면 또 곤장 해가지고 함경도에 있는 변장들이 전부 막 엉덩이 빠따를 많이 맞은 거예요. 이순신 동구비보에 딱 왔어요. 와서 딱 돌아보고 훌륭해. 기념사진 찍고 그때는 기념사진이 없구나.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오히려 물어봐. 사또 지금 온 도내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후백이 뭐라 그래요? 어허, 이 사람 내가
이유 없이 그렇겠는가? 자네는 흠잡을 데가 없구나. 잘했어. 훌륭해. 그 다음부터 이후백이 이순신을 도와주는. 자, 성박이 오동나무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금방 발령이 나서 딴 데로 가서. 이 군대는 너무 좋은 게 진짜 꼴보기 싫어도 1년 있으면 다 가. 맥시멈 1년만 버티면 돼. 근데 이순신 그 성박이 오동나무 보내려는데 이순신이 너무 하니까 얼마나 승질 났겠어요. 직속상관이 이샤쉐이 하면서 근데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성박이 딴 데로. 그래서 이순신은 혼을 못 내줘. 그래서 남긴 게 뒷담화라고 해요. 뒷담화. 뒷담화를 온 동네 사람한테 이순신 싸가지 없으니까 혼 좀 내줘라. 내 대신. 근데 그거를 관찰사 손식이 들은 거예요. 이순신이 이제 성막말만 믿고 흥양 고흥반도에 가서 주변에 있는 잠수를 다 모아가지고 테스트랑 활쏘기, 무경 밀기 이렇게 다 하는데 전부 다 이론 점검, 무기 점검 이런 거 했는데 누구 혼내려고? 이순신을 혼내려고. 근데 이순신만 안 혼나고 다 혼나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순신은 이거는 못하겠지 하면서 시킨 게 뭐냐면 해도를 그려봐라. 이순신은 해도를 그린다는 거는 그 자리를 직접 다 둘러봤다는 거. 그렇죠? 확인하는 거. 이순신이 딱 붓을 들고 그리는데 이 이순신이 지도 그린 거는 난중일기에도 한 2번 나와요. 지도 딱 그리는데 구글 어스야. 인공위성 지도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식 관찰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거 내가 들은 얘기하고 다르다. 이거 너무 훌륭하다. 너 집안이 어떻게 되니? 물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순신 팬이 되고 이순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수군절도사 이용, 전라도 관찰사 이광 이런 사람들 자기 직속 상관들하고 이순신 정말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소위 그러니까 생도 때 저한테 정규 수업을 받고 소위 때 지금 초분반이라고 그러죠. 초분반, 초등군사반 가면은 제가 또 애프터 서비스 한다고 가서 한 4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소위 때부터 실력과 능력으로 이순신처럼 배에서 선배들한테 인정받아라. 너희가 맨날 생도 때 불렀던 군가처럼 나의 집은 배란다. 퇴근하지 말고 배에서 살면서 선배들한테 인정받는 장교가 되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째 시간은 첫째, 이순신은 가난하지 않았다. 집안이 훌륭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순신은 조선 중기 조선 성리학 교육의 최대 성공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순신 집안은 굉장히 괜찮았다. 처가 외가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좋았다. 두 번째, 이순신은 강직해서 상관들하고 트러블만 있었던 게 아니고 트러블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장수였다.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성공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마치고요. 남은 시간에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사전에 좀 차단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이다. 이렇게 아주 중대한 거 꼭 질문하고야 말겠다. 이런 것만 좀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순신 분야가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이순신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이 매니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책 한 2권 보고 내가 이순신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계급 높다고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충국어 이순신 책 함부로 쓰지 마라.
두찬이라고 그래요. 두찬. 있으나 마나한 책. 있어서도 혼란만 주는 책. 자기가 쓰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아주 이번에 대표적인 두찬이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내가 혹시 여기서 새 나가가지고 나한테 비난이 와도 내가 할 말을 할게. 황영필이라고 아시죠? 인터넷 강사, 국사 강사. 그 양반이 충무공책을 쓰면서 서론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 책 이전과 내 책 이후를 나뉜다 그래. 너무 했네. 무슨 자신감이야? 나는 평생 지금 30년 공부인데 책 단독 줘서 2개 냈거든요. 단독 줘서 2개 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부끄러워요. 많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황현필 책에 오류가 수백 군데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걸 꼼꼼하게 다 지적하신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런 책은 대국민 사기다 이거. 근데 이런 책이 제일 많은 분야가 이순신.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들한테 책 쓰는 거 좀 맡겨라. 저도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근데 그런 사람들 책이 나오지 않도록 훌륭한 책을 써야 되는데, 군에 있을 때는 군 업무가 바빠서, 전역하고 나서는 놀기 바빠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워낙 가짜가 많다 보니까 널린 게 가짜예요. 밟히는 게 가짜예요. 자, 역사가가 본 이순신의 성공 리더십 첫째, 지장이다. 다 아는 얘기죠. 지장이 뭐예요? 이 지자가 무슨 지자죠? 지혜 지자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민하고 해답, 응용력, 이해력, 이게 지혜예요. 지장. 이순신은 문무겸전의 장수이면서, 그러니까 20살 때까지 문과 시험 준비하면서 이 실력이 대단했어요. 제가 이번에 5월 9일 날 진단학회에서 발표하는 게, 난중일기에 보면 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기 사이사이에 기록 메모가 한 9개 있어요. 그거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순신의 어떤 그 문한 능력, 문장력, 이게 어느 정도냐면 18세기 말에 규장각 각신들, 그 당시 조선의 최고 천재들이 이순신의 일대기, 이충오공 전서, 그때까지 나와 있는 이순신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서 쓴 책이에요. 지금도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쓸 때 저는 일기나 다른 데서 나와서 쓴 건 줄 알았는데, 일기 외 기사에 있는 기록들도 엄청 많이 갖다 집어넣어요. 다 살아있어. 일기 외 기사 그냥 메모해 놓은 건데, 이순신이 메모해 놓은 건데 그걸 다 재활용했더라. 기가 막히게 살아있는 명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순신은 똑똑했다, 능력있다. 그래서 제가 생도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그 영어 단어 하나 때문에 부하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공부해라. 충무공 이순신은 정말 노력하는,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난중일기 1592년 3월 5일 일기에 보면 서울에서 온 유성룡의 편지와 증손전수 방략이라는 책을 받았다. 더할증, 뺄손, 싸울전, 지킬수, 방략은 방법. 싸우거나 지키는 방법을 더하거나 뺀 책. 최신 전법서. 오늘날에 작게 5027 이런 미군하고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 이런 다 있거든요. 이런 거를 서해 유성룡이 구해가지고 이순신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순신이 참모들하고 연구해 보니까 정말 훌륭한 책이다. How to fight.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싸우. 그러니까 이순신은 전략 전술의 귀재다. 어떤 분이 또 이순신 매니아 한 분이 이순신의 그 하객진에 완전히 피를 받아가지고 충무공 이순신은 모든 해전을 하객진으로 했다. 네. 아니거든요. 앙골포 포구 깊숙이 들어가 있는 데는 장사진으로 들어갔고 일렬 종대진으로 들어갔고 어떨 때는 횡열진으로 싸워서 이겼고 네. 첨자 찰로 운영했고 뭐 이런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그 상황에 맞도록 전략 전술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 밤에 부하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 같이 공부하는 부하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떤 부하들은 저놈의 늙은이 잠도 없나. 잠은 재우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랬을 것 같아. 불만은. 근데 이순신이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연구했던 부하들이 다 이순신 이후에 조선 수군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리더. 조선 수군의 리더. 17세기에 이순신이 청구했던 이은명, 유형 이런 분들 다 통제하다 됐죠. 이순신하고 친하다 하는 사람들 전부 적어도 수군절도사, 함대 사령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 제일 첫 번째 얘기는 저는 지도자, 리더는 똑똑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그 방면에 최고여야 한다. 그래야지 부하들을 잘 이끌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은 전략전술의 귀재였다. 두 번째, 솔선수범. 네, 자신부터 규정을 지킨다, 규칙 지킨다, 모범모의. 여러분,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제가 난중일기 가지고도 특강 많이 해요.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답이 나와 있어요. 활쏘기 장면. 150몇 번 나와요. 150몇 번.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 시에, 전투 시에, 그 사령관이, 최고 지휘관이 몇 시에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 부하들이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사건이 탁 터졌을 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지휘관한테 가서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지휘관은 어디에 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아침 먹고 공무를 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화정, 활터정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부하들 사격 훈련하는 거 감독하고. 이순신은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거 부하들이 다 아는. 뭐 상황 벌어지면 팍 뛰어가지고 장관하고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활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왜 중요할까? 우리 6.25 때 소련제 탱크 때문에 막 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탱크가 우리나라 산악지역에서는 별로 크게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뭐 들판, 유럽의 그 들판, 뭐 모래밭, 뭐 이런 데서는 뭐 탱크일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역시 또 인지너한테 조선 육군이 초기에 완전히 녹았어. 막 토목 와해 막 해쳐 막 말도 안 되는 패배. 부산에서 첫 번째 전투한 게 4월 14일인데 한양 함락이 5월 2일이에요. 20일이 안 걸렸어. 오늘날의 진공 속도보다 더 빨리 뚫린 거야. 무슨 얘기야? 저항다운 저항을 한 번도 못했다. 왜? 일본의 신무기 조총. 이 뭐 태어나서 그런 소리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이 그 공기 산탄총, 공기총 있죠, 공기총. 그걸 가지고 참새를 잡아요.
그거는 탄막을 이 똑바로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대충 방향만 보고 쏴요. 그러면 탄막에 재수 적으면 한 10마리 떨어져. 우두두둑 떨어져. 네. 그런 게 이제 쏘는 총이 있었는데, 그런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의 조총은 어느 정도 능력이었냐? 1분의 발사 속도 2발 내지 3발. 자, 3발이라고 칩시다. 재장전하는데 20초, 20초. 예, 유효 사거리, 조준해서 쏘아서 죽일 수 있는 거리 100m 미만. 50m에서 100m까지는 딱 조준해서 쏠 수 있는데 100m 넘어가면 딱 조준해서 쏴도 안 맞아. 재수없이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위험 사거리 200m. 이에 반해서 우리 전통의 활, 우리 북붕은 분당 발사 속도 없어요.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땡기면 되니까. 이거 매일 연습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근육이 생기지 않겠어요? 좀 매일. 한 1분이면 한 10발은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사무기죠, 곡사무기. 위로 쏘죠, 위로. 샤, 밑으로 딱 떨어져. 200m 내지 250m에서 쏘는데도 관중이요. 빨간데 푹푹 들어가요. 네. 잘 죽으라고 약도 발랐어요. 약도. 잘 죽으라고. 독약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아파요. 피도 나고.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개인용 살상무기로는 활이 더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명량, 노량, 한산, 노량 다 보셨죠? 네. 확 깨볼게요. 제가 영화는 영화일 뿐, 역사적 사실은 그 전투 장면 1시간 동안 막 터지고 막 생불합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무기는 19세기 중후반에 그 로켓 폭탄이 가서 터지는 거. 이거는 19세기 이후에 나오는. 임진왜란 때는 그런 무기 없어요. 불나고 막 터지고 날아가고 그런 무기 없어요. 나무 화살이 날아가서 구멍 나요. 구멍 크게 나라고 날개가 크죠. 날개 때문에 구멍이 커지는. 쇳덩어리가 날아가서 배를 깨트리는 그런 정도. 이순신이 보고서에 쓰는 분멸, 태워서 없앴다. 이거는 뭘로? 불화살로. 네, 불화살.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네, 소설은 소설이고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당시에 판옥선에 120명 내지 130명이 탔는데 그 중에 20명이 화살 쏘는 사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래서 전투할 때 이순신이 계속 강조하면서 지시했던 게 뭐냐면은 한 사람 목 자르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 사람 목이 잘 안 잘리거든 사실은. 뭐 베트남 가서 내가 뭐 목을 몇 개 잘랐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내무반에서 그 휴가 증서 쓰던 사람들도 전부 다 막 한 빼트콩 몇 명씩 죽였다고 그래요. 전쟁에서는 전과가 뻥튀기 되죠.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 전공을 헤아리는 카운터하는 게 뭐냐면은 머리야, 머리. 수급. 머리를 잘라서 머리 하나만 잘라봐도 노비를 면하게 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원균이, 원균 부대가 뒤에서 목 자르는 걸 많이 해서. 근데 이순신은 뭐라 그래요? 전라자수사 휘하 장수들한테 내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내가 다 판전해가지고 다 청구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사살에만 힘써라. 쏘아 죽이는 데만 힘써라. 절대로 목 빼지 마라. 그래서 목 뺀 게 별로 없습니다. 목 뺀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활쏘기 연습.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나중에. 네, 명령과 점검. 네. 두 번째 솔선수범. 세 번째 창조적 경영 마인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막 군인 정신 막 이런 걸로 따지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 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 There is will, there is way.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순신은 처음에 전라도서 갔을 때 1년 2개월 전에 갔어요. 임진년 전에 바로 전에 51년 2월에 갔을 때 여수에 와보니까 배 없어. 군사 없어. 무기 갖춘 게 없어. 1년 2개월 동안 14개월 동안 원칙대로 부하장수들하고 같이 배 만들고 병력 뽑고 무기 만들고 훈련시키고 이거를 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출전할 때 24척이 이순신이 동원할 수 있는 100%예요. 이순신은 전라다수영에서 나갈 수 있는 100% 전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라우도 같은 경우 이혁기 같은 경우는 한 50척 끌고 와야 돼. 근데 2차 출전에서 25척까지 왔잖아요. 이순신하고 한 척밖에 차이 안 나는 절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이혁기가 엄청나게 힘이 됐죠. 원균 3척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목포해전할 때 3척 가지고 왔어요. 3척. 자, 이순신 시대하고 한 4년밖에 차이 안 나요.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스페인의 필리비세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거드름을 많이, 뭐 유럽에서 이거였으니까 시간은 내 편이다 그랬어요.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은 나의 편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드레이크라는 영국 해적한테 화가 난 거야. 이 스페인의 상선을 몇 개 약탈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무적 함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영국 그 해적놈들 다 쓸어버려라 하고 출전을 시키는데 이때 출전하기 며칠 전에 총사령관이었던 산타크루스 제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588년보다 한 17년 전에 1571년에 지중해 패권을 두고 기독교 연합군하고 그 투르크, 터키, 이슬람 세력하고 지중해에서 한판 대판 붙은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한 해전이 있어요. 그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에서 기독교 연합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산타크루스 제독인데 이분이 무적함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그 해군을 혼내주려고 출전하는데 갑자기 이 산타크루스 제독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버렸네. 출전을 해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야 누구 뽑아와 누구 뽑아와 전부 다 사양을 다 아유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한 메도니아라는 공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왔어요. 사령관 딱 오니까 배 스탠바이, 군 자금 스탠바이, 병력 스탠바이, 다 스탠바이. 자 출항 한마디만 하면 이순신하고 너무 반대죠. 이순신 배 없어, 병력 없어, 뭐 준비 안 돼, 군량 자체 조달해야 돼, 무기 자체적으로 만들었어. 권한을 가지고 부하들과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랬던 게 이순신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 군수보급이 전혀 없는 상황, 군량의 자체이죠. 안 한 게 없어요. 농사지었어. 둔전 농사지었고 물고기 잡아서 팔았고 소금 구워서 팔고 뭐 어떤 양반이 말도 안 되는 말 하던데 뭐 청어 나오죠. 청어 말린 거 한 두름 20마리 그거를 4,400두름을 가져가지고 곡식하고 바꿔요. 쌀하고 바꿔요. 분량. 그 두름, 청어 두름이 오늘날에 뭐죠? 과메기. 포항 과메기. 네. 포항 과메기가 청어 말린 거예요. 청어 말려가지고 지금이야 뭐 썰어가지고 뭐 마늘 대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싸매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네. 그땐 그렇게 먹었겠어요 뭐. 네. 어쨌든 그 전부터 먹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 가서 쌀하고 바꿀 수가 있죠. 포항이 많이 나네요. 가맹이. 네. 포항 통영.
예, 요즘은 뭐 전국구죠. 뭐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요새는 뭐 택배가 발달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포항 어느 집에서 이렇게 택배 시켜서 먹을 수가 있어요. 군수 보급 문제, 무기 개발, 정철 총통 만들, 화포 만들, 이게 말이죠. 여수 통제용부터 12공방 해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요. 통영이라는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통영, 통제사형. 거기에서 만들어졌어 다. 한 100년 정도 가요. 100년 정도. 다 뭐 공문만 보내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1701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각 수영에서 돈을 내라. 그러면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바뀌어요. 시대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삼도수군 통제령에서 제작해서 나눠줬던 것 같아요. 무기 개발, 군성건조, 250척 규모의 함대 건설을 정유재란 직전에 이거 180척이 아니고 200척까지 만들어요. 200척까지. 이순신 200척까지 만들어요. 대단한 겁니다. 한 250척만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일본군하고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 일본군 600척, 700척 때도 우리 전선 250척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250척에 120명씩, 130명씩 태운다고 생각해봐요. 3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데 이순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게 병력 문제. 병력 문제.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관찰사, 병사, 소모사 내부에서 육군 측에서 막 다 잡아가는 거야. 수군도 다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이 못한다. 이제 수군 해체도 아니고 수군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이런 보고서를 2번, 3번 올려요. 수군 소급에서는 잡아가지 마라. 수군 소급은 수군만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게 임진 장초, 장계, 개본에 엄청나게 나와요.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다. 이것 때문에 이 경영 마인드, 이런 위기 경영, 여기에 경영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금 경제가 다 그냥 계속 뭐 모기지론, 환율, 또 뭐 자재, 이렇게 아주 계속 위기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이순신의 경영학, 이순신 경영학 해가지고 책들이 많이 나와요. 제 책을 보고 쓰는데 제 책은 별로 안 팔리는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은 많이 팔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심각한 얘기인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다. 네 번째, 유능한 참모 운영, 믿고 맡긴다. 이순신 인사 운영의 귀세. 이순신 휘하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았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볼까요? 녹도만우 정운. 정운은 이순신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3살인가? 5살인가? 하여튼 나이도 많고요. 과거도 훨씬 선배야. 무과 선배. 근데 이분이 이순신보다 더 강직해.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상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제주도 판강 가서 바지, 웅천 형강 가서 바지 하다가 임진왜란 직전에 이순신 부하 녹도만으로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하얀데 머리 하얀 장수가 항상 선봉장, 내가 선봉장이다. 그래가지고 1차부터 4차까지 1592년에 10번 이상 해전하는데 다 선봉장 쓰고 맨 마지막 해전 부산포 해전에서 머리에 대철포를 맞고 전사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정운에 대한 그 제사, 제문 이런 것도 짓고 정운 사당, 그 녹도에 있는 쌍충사의 이대원하고 같이 정운 장군을 모시게 해달라고 임금님한테 보고도 하고 여기가 고흥, 그 뒤에 장흥, 해남 이쪽이 다 그분들 이렇게 굉장히 모시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은
이순신이 먼저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정훈이 이순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이 정훈 그 다음에 광해영 형감 어영감 광해영 바로 옆이죠 없죠? 광해영이 바로 옆인데 어영감이 나이가 많아요. 이순신보다 한 10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임진년 첫 해에서는 전라 좌도수군이 어디 가서 싸운 해전에 전부 경상도 해역에 가서 싸웠어. 전라도 해역에서 싸운 건 하나도 없어. 옥포해전부터 부산포해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옥포, 적진포, 합포, 사천, 당항포, 당포, 율포, 안골포, 한산도, 부산포까지 10개가 전부 경상도 해역 전라도 함대가. 근데 지금이야 이 동력선이기 때문에 막 가고자 하는 대로 막 쭉쭉쭉쭉 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람 받아서 가고 아니면 이 노져서 가요. 노져서. 조선시대에는 판옥 전선이 갈 수 있는 백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운행이 불가야. 모래밭에 얹히거나 아니면 파손당하거나. 근데 전라도 함대가 경상도 해역에 가서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어. 누구 때문에? 어영담. 어영담 이분이 경상도 해역에서 오랜 군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전 선부 가는 데마다 길 안내를 했던. 이분도 강원년에 제2차 당항포해전, 당항포에서 2번 해전이 있었어요. 첫 해 2차 출전에서 당항포, 그 다음에 1594년 3월 4일, 5일 이때 제2차 당항포. 제2차 당항포해전은 이순신이 어영담한테 맡겼어. 현장 지휘를. 어영담이 가서 지휘를 해요. 그래서 이겼어. 일주일 후에 전염병 걸려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어영담. 방답 첨사 이름이 같죠. 이순신 동명이인인데 이순신은 순임금 순자의 신하신, 순임금의 신하, 용임금의 신하 이렇게 형제들이 다 이름이 그래요. 우임금의 신하. 근데 이 이순신은 순할 순자의 믿을 신자. 순할 순자. 입부 이순신이라는데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 이순신함이 있어요. 잠수함에 있는 이순신함은 이 이순신. 사도첨사 기만. 이 사람은 그 불매리 이순신 할 때 막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전혀 안 그래. 영천 사람이에요. 영천 사람.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드라마고 소설은 소설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전투하러 안 나가려고 그러고 뭐 준비를 잘 못 갖춰놨는데 뇌물 써가지고 준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상 받았다 그래서 이순신이 되게 싫어하는 인물이었어. 근데 이순신하고 한 1년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 사람이. 리얼 워리어. 참 전사로 바뀌었어. 그래서 나중에 7천량해전에서 원균이 전사할 때 끝까지 싸웠다.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일본 측 기록에 보면 겨우 이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선군이 하도 저항이 세서 겨우 이겼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저항 세게 했던 저항이 바로 김한. 그래서 김한은 나중에 허벅지에 화살 맞고 물에 떨어졌어요. 물에 떨어져 가조도까지 헤엄쳐서 나가지고 부하들하고 같이 뗏목 만들어가지고 마산 앞바다까지 탈출했는데 마산 앞바다에서 일본군한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3번 시도해가지고 마지막에 성공해. 그 다음 해 무술년 1598년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선조임금이 그 보고서를 듣고서 야 이건 해동의 소무다. 이 당나라 때 소무가 오랑캐한테 잡혀갔는데 몇십 년 동안 고초를 겪었는데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끝내는 돌아왔거든요. 해동의 소무다. 그래서 김완의 그 전기 이름이 해동 소무실기, 해소실기. 권준, 순천부사 권준. 처음에 우리가 잘못 알려졌는데 권준은 문과 출신이라는데 문과 출신 아닙니다. 이순신보다 문과 1년인가 2년 후배예요. 권준도 오히려 이순신이 정읍평감할 때 권준은 이미 순천부사였어. 이순신보다 품계도 훨씬 높고
그래서 이순신한테 뭐 그 술 먹고 이렇게 야 여기 순천부사 너무 좋은데 이공이 대신해 보라고 농담했던 사람. 근데 이순신이 직속선거리고 왔어. 전라 자수사로 왔어. 근데 순천부사 권준이 이순신의 참모장, 참모장, 중의장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 흥양영과 배흥립도 이순신하고 나이가 아마 한두 살 차이로 위일 것 같아요. 이 사람 고음 흥양영감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순신하고 같이 했던 사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 이순신이 나중에 통제사 이덕형이 물어봅니다. 이덕형이 통제사 영감 후임 통제사 청거 좀 해보시오. 당신 다음에 누굴 시켰으면 좋겠어. 했을 때 두 사람 청거하죠. 이운용하고 유형. 이 두 사람이 다 통제사 됩니다. 초대 통제사 종사관 전 선산부사 정경달. 이분 호가 반곡이에요. 반곡. 정경달인데 이분도 되게 훌륭했죠. 이분이 그 선조임금한테 승지로 있을 때 이순신 하옥시켜서 이순신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순신 죽이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이순신 구명했던. 그러니까 이순신 구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게 누구죠? 신구차, 야포 정탁. 야포 정탁이라는 사람이 신구차 아주 명문을 썼어요. 신구차를 쓴 정탁만 있는 게 아니라 정경달도 그랬다. 이현적의 손자 이의원 20살의 젊은이가 53세 먹은 이순신 통제사하고 밤새도록 머리 맞대고 야 이거 군량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군량이 없다. 그러니까 이의원이 해로 통행처 발행하자. 그 선박이 통행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래서 큰 배는 3섬, 중간 배는 2섬, 작은 배는 1섬씩 받아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10,000섬 이상 모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진짜 그 이순신 휘하 중에서 군선 만드는 책임자 누구죠? 나대용 군선 만들고 뭐 활 만드는 사람 이름들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그 인력 운영에 아주 대가였던 분이 이순신이다. 유능한 참모운영. 5번째 신상필벌. 상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반드시 벌한다. 이게 잘 안 돼요. 군대도 안 돼요. 우리나라. 그놈의 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벌 줄 때 확실하게 벌 주고 상 줄 때 확실하게 상 줘야 되는데 근데 이순신은 정말 정확했어요. 자 우리 옥포해전 출전 첫 번째 출전 옥포해전 출전하기 전날 여도 수군 황옥천이라는 사람이 밤에 도망을 갔어. 이순신이 샘플 케이스로 잡아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노모가 계신데 노모한테 인사하러 갔다 왔다. 나는 반드시 전투에 나갈 것이다. 도망가는 게 아니다. 살려달라.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그랬겠죠? 어떻게 했어요 이순신이? 웃기지 마. 탈령이야. 처형. 목을 매달아서 걸었어요. 전군에 못 보여주면서 도망은 처형이다. 도망은 처형이다. 도망자 처형한 게 나중에 이게 10번 정도 나와요. 무서운 군법. 그 다음에 갑오년 1594년 1월에 모병 책임자, 각 지역 모병 책임자들한테 다 할당량을 맡겨서 어디 500명, 어디 300명, 어디 200명 이렇게 다 할당량을 맡겼는데 다 15%, 20%, 30% 다 해와서 근데 남원하고 남평, 남자 들어가는 두 마을에 0%야. 빵 프로야. 이순신이 화가 난 거지. 0% 집어넣어. 하옥시켜놔. 그 다음날 처형해버렸어. 도병방을. 병방. 모병 책임자를 처형시켜버렸어. 처형. 2명을. 이게 실록에 나와요. 여러분. 실록에. 이순신이 해안에서 너무 혹독하게 형벌을 가해주고 원성이 자자하다. 이게 실록에 나와. 실록에. 그만큼 군법은 여러분 일반 형법보다 2배, 3배 무서운 거 아시죠?
지휘관들에게는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원총이 유사시 자기 자살용이기도 하지만 부하들 말안 들으면 즉결 처분용이기도 해요. 원총. 이순신 이 필벌을 무섭게 했다. 곤장 친 거는 100번도 넘게 나와. 근데 이때 장을 쳤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장이 아닙니다. 이건 태입니다. 태. 이게 태장 도유사가 있잖아요. 태는 작은 몽둥이, 조그만 몽둥이. 한 50대 맞아도 그 다음날 출근해. 80대 맞았다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그 다음날 출근해요. 이게 태지, 태. 장은 10대만 잘못 맞아도 죽어, 사람이. 네. 네. 곤장하고 태하고 다른데 아마 이순신은 태를 많이 친 것 같다. 네. 이것도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잘못했어. 이 창피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창피하라고. 자, 상. 이순신 보고서를 보면 짜증날 정도로 자세해. 너무 자세해. 예를 들어서 녹도만호 정훈이 왜 대선 일척을 격파하고 그 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5달 먹은 여자애를 구하면서 쌀 몇 개를 구해오고 이거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저는 공부하면서 그렇게 막 디테일한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막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대충 보고 넘어가는데 그게 너무 긴 거야. 그래도 이거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이렇게 만들어 써놨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1년, 2년 후에 원균의 부하들보다 이순신 부하들이 1계급 내지 2계급이 높았다. 부하들의 승진시키는 자료, 인사자료로 작성합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승진시킬 거 아니에요. 이순신의 어떤 신상, 필벌 이거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 기업체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하 어떤 무슨 과장이 사장 그 회사에서 한 100억짜리 이익을 남기는 아주 큰 업적을 달성했다. 한 10억 인센티브 10억 딱 주고 야 너 오늘부터 차장해 진급시켜주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눈이 바짝바짝 돌아가지 않겠어요. 야 나도 어떻게 한 건 할 수 없나. 그죠? 반대로 이건 한 100억 손해를 끼쳤어. 이거 잘라야 돼. 이거 내보내야 돼. 근데 이게 또 회장 조카네? 못 잘라. 그러면 회사 직원들이 쟤 안 잘랐는데 나 얼마 손해도 안 갔는데 나 자르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신상필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 그 제갈공명이 읍참마속 마속이 아들이 없어요. 제갈공명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같이 아끼는 청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량 운반을 책임지면은 시간을 딱 맞춰서 1시간만 늦어도 처형이야. 근데 마속이 한 2-3시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 군사 진영에서 전부 다 법대로 하면 이건 처형인데 설마 아들같이 아끼는 마속을 처형끼냐 하겠어. 벌 주고 말겠지 계급장 떼든지 하겠지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읍참 마속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을 목을 쳐버렸어.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는 청년을 벌할 때는 벌하는 게 이게 신상필벌의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인품, 인성 IQ보다 EQ라고 그러죠 요새? IQ보다 EQ 감성이 중요하다. 이순신은 16세기 조선 성리학 교육의 최대 성공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6세기 조선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2가지. 뭐죠? 충과 효.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의 충성화. 효충에 후대에 내려와서 충효로 순서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효충이에요. 효충. 근데 이 효충을 몸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 이순신.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 2번째, 3번째. 맞추시면
제가 쓴 아까 그 책을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정확하게 손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 네. 두 번째로 말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렇지. 네.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그 자식들에 대한. 네? 자식들에 대한 거. 아 자식들. 네, 땡 탈락. 네. 어머니와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세 번째는 임금, 두 번째. 두 번째는 엄마. 백성에 대한 거 아닐까? 백성. 네, 손을 드셔야 돼요. 백성. 나라를 묵히겠다고. 네? 나라 국가를 묵히겠다고. 나라를. 아 나랑 걱정하는 거. 네, 죄송합니다. 나 많이 나오는데 땡 탈락. 저요 백성에 대한 애정. 네, 땡 탈락. 아, 어머니 2번은 엄마고 3번은 왕 선조 아니. 그거 아니라 그랬어. 두 번째 뭐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세 번째. 선조 임금에 대한 임금 충성. 아, 임금. 크게 네. 임금. 아 선조. 네. 땡 탈락. 땡. 아 이거 땡. 네. 어머니하고 병사. 병사. 네. 감사합니다. 책 한 권 굳었습니다. 아,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장면은 네. 부하들하고 같이 회식하는 장면. 아 그래요. 와장수도 하고. 병사는 해당 안 돼. 이게 뭐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 저도 충무공 공부하다가 술을 늦게 배웠어요. 박사과정 가서 배웠어요. 해가지고 사관학교 와가지고 선배들한테 그전엔 선배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했어. 건방지고 술도 안 처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배들이 아주 싫어했는데 내가 그 와서 이제 박사 받고 와서 선배님 제가 학위만 받아온 게 아니라 술도 배워왔습니다. 그 얘기 잘못했다가 그 이후에 사관학교에 있는 모든 술자리에 제가 나갔어요. 술. 그래서 위장이 아파서 옴베곤이라는 독한 위장약을 드실 정도예요. 이순신. 그래서 막 너무 그 술을 드셔가지고 방에 못 들어가지고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주무시고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 술 먹고 훈련에 불참한 장수들에 대해서는 난중 일기에 최대 욕을 써놔서 이 거지 같은 이런 것들이 장수라고 뭐 이러면서 그 두 번째가 이제 부하장수들하고 술 먹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어머님에 대한 안부 묻는 거. 어머님에 대한 안부 묻는 게 한 100번 이상 나와요. 어머님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다 돌아가셨어. 일찍 돌아가셨어. 자녀들 많이 낳고 그 자녀들 다 책임져서 키워주고요. 네. 형 희신과 요신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순신 일대기, 이순신 행록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순신 큰형님의 둘째 아들 이분이 그 행록을 썼어요. 이순신의 일대기 전기 최초본을 이순신의 조카가 씁니다. 그 다음에 큰형님의 넷째 아들 이완은 묵과급제해가지고 의주 목사가 됐는데 정묘호란 때 전사예요. 정묘호란 때.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에 남는 인물들로 키웠어요. 이순신. 이순신이 정읍평강 갈 때 조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식소를 많이 거느리고 부임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돼요. 친구들이 야, 너 조카들까지 다 데려가면 너 가자마자 잘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잘릴 때 잘리더라도 저 어린 애들을 어떻게 놓고 갈 수 있냐. 다 데리고 왔냐. 전부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시집장가 다 먼저 보내고 도덕적으로 무결점의 생애 넬슨과 비교합니다. 넬슨은 영국의 뭐 우리 한국의 넬슨이 아니라 영국의 이순신이지. 이순신이 200년 앞에 사람인데 상대가 안 돼요. 넬슨이 이순신처럼 잠깐 잘린 기간이 있어요. 잠깐 잘렸을 때 그 유럽 안에 이렇게 여행을 다녀. 자기 스폰서 그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 친구의 부인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딸을 낳아요. 감동이네요. 나쁜 놈이지. 그쵸? 근데 영국에서 뭐라 그래? 영국인들이 뭐라 그래? 넬슨이니까 괜찮아. 넬슨은 그래도 돼. 넬슨. 그런 좀 재미난 얘기. 이순신은 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첩에게서 아들 둘, 딸 둘 낳았어요. 아들 둘은 전부 무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얘기한 이 완이 정묘호란 때 의주목사 전사할 때 같이 죽었어요. 하나들이. 또 하나는 이관해난 때 인조반정 이후에 일어났던 이관해난 때 또 죽어. 둘 다 전사예요. 근데 분명히 서자들이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었어. 근데 이게 이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조임금 때 정조임금이 이순신의 서자들의 후손을 찾아라. 벼슬 주겠다. 근데 결과 보고가 어떻게 올라와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났는데 하여튼 첩은 당시 사회적 간행이었다. 그 소녀들도 백호 윤후의 서형이었던 윤영의 어머니가 이순신의 서녀예요. 그러니까 윤후의 아버지가 첩으로 이순신 서녀를 데리고 온 거죠. 백이종문 씨의 모친상, 명량해전 직후에 셋째 아들 면회 전사, 아주 고통의 바다, 고해 같은 삶을 살았다. 정말 훌륭하다. 제가 아까 펀드 만들고 싶다, 파운데이션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다, 실질적인 연구와 연구자를 키울 수 있는 재단 만들고 싶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조인성처럼 떠버린 애는 못 쓰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인성처럼 뜰 가능성이 있는 신의 탤런트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 이순신 3부작, 4부작, 5부작 정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그것만 보면 이순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훨씬 교육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렇죠? 시청각 교재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쫙 한번 뿌리는 그게 앞으로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그 7번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책 한 권 마지막으로 걸어볼게요. 이순신은 땡땡의 달인이다. 두 글자. 이순신은 땡땡의 달인이다. 두 글자. 해전의 달인이다. 맞는데 땡. 전략. 맞는 말씀인데 땡. 제가 원하는 답. 전략. 전략의 달인이다. 땡. 소통이 다릅니다. 정답입니다. 네이버에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실적 그러면 갑니다. 컨닝을 자수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품 드립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컨닝입니다. 근데 아까 문제 내신 것 중에 그 뭐죠? 어머니하고 병사니까 병사는 부하잖아요. 그거 제가 맞춘 거예요. 술을 마시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술이 빠졌다고. 술. 회식. 사와의 술. 아 술이 빠졌다고? 술이 빠졌어요. 중요한 게 술이었어요. 우리 저 해군이 한때 수군이 물을 무서워해 하면서 계룡대 처음 상군이 모였을 때 밤 12시 넘어서 술 먹는 건 해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회식을 안 해요. 그 부하들이 옛날에는 회식하면은 부하들이 다 돈 냈거든요. 제가 전부 다 n분의 1하고 대령은 돈 안 내고 있었어요. 모셨는데 요즘은 먹자 그런 놈이 돈 내겠지. 내가 대령 됐을 때 내가 다 돈 다 냈어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게 빨리 바뀌어요. 회식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우리가 근무 시간도 아닌데 네 휘하에서 눈치 보면서 술을 먹냐? 친구들하고 술 먹기 이거죠. 네.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냥 무사히 이렇게 군 전역하고 연금 생활자 된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소통의 달인다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약속한 시간 지금 다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적어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